퀴즈쇼 영상인데요. 영상 촬영자분께서 청중들의 모습을 최대한 담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강의실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학우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 주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업을 다녔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직장을 해결해 주는 그게 가장 기본으로 깔려있는 사실인데요.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부재절차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크게 해주셨던 것처럼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또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발생했을 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지에 대한 마련을 법에합니다. 네, 저는 1부 진행 사회를 맡은 차례지기 홍솔의입니다. 저는 청 16기로서 현재 테슬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숙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회 숙명 창의융합 에세이 콘테스트 본선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숙명연대는 지난해부터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융합성에 기반을 둔 생각 능력, 그리고 글쓰기와 발표를 통한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숙명 창의융합 에세이 콘테스트를 새로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숙명은 이번 콘테스트에서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시대적 난제 가운데 하나인 혐오 문제에 대한 숙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으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토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올해 숙명 창의융합 에세이 콘테스트의 주제는 혐오입니다. 이번 에세이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혐오가 왜 문제가 되고 혐오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혐오 문제를 해결할 보다 나은 길은 어떤 길인지를 두 명이 한 팀을 이루어 탐구했고 그 결과를 에세이로 쓴 뒤 오늘의 발표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후회 없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기초교양 학부장이신 홍성수 법대 교수님께서 오늘 본선이 치러지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홍성수입니다. 저는 경과 보고를 간단히 하러 올라왔습니다. 우리 콘테스트는 원래 기초교양대학 소속 교수님이 5분 준비를 이렇게 진행해 주셨고요.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주제를 혐오라고 주제를 좀 정하고 시상 멘트도 계산하고 상금 등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예전에는 설명회 같은 걸 했었는데 이번에는 설명회 대신에 혐오의 사다리를 치워라라는 제목의 토크쇼를 공시해서 또 예상과는 다르게 예상은 물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관심도 있게 또 지켜보고 또 그 토크쇼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에세이 콘테스트 지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가지고 팀이 지원을 했고요. 예선 심사에서 본선 진출팀 6팀, 오늘 발표할 6팀하고 그 다음에 융합 수상 6팀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선에 올라온 6팀이 그 에세이를 토대로 해서 제출한 에세이 토대로 해서 본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심사를 마친 후에 총장상, 그 다음에 기초교양 대학장상, 에세이 1등상, 발표 1등상들이 이제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과 활동도 하지만 비교과 활동도 학교에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세이 콘테스트나 숙명을 대표하는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경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기초교양대학의 김봉환 학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올라오면서 박수 받기는
결혼식 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날인데요. 이 자리 빛내주시기 위해서 총장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심사위원으로 미술대 학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작년에 1회를 했죠. 그때는 아마 대화하는 컴퓨터와 인간의 관계, 이것을 가지고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여러분에게 격려 얘기해 주실 때 플래카드에 적혀서 저 세 단어를 보시고 좋은 단어는 여기 다 있다 지금 숙명, 창의, 융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혐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줄까 저는 정말 기대를 가지고 흥미롭게 이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하면 뭐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또 창의력, 또 협업력, 공감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발표하는 데까지 선발된 팀들은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안 왔더라도 많은 분들이 팀을 이뤄서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역량을 갖추는데 부분적으로라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시고 뭐 다른 분들도 또 잘 들으면서 여기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앞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치유화해서 거듭나는 좋은 인재로 성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를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기초교양대학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교원팀 직원 선생님들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저도 한번 재미있게 이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이 표방하고 있는 존중과 사랑의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시며 숙명의 캠퍼스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고자 애쓰시고 계신 강정은 총장님께서 이번 행사가 열리는 것을 축하하는 총장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님께 시작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야말로 오늘 조금 창의가 발휘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계셨는데 그야말로 숙명, 창의, 융합, 에세이 콘테스트고 작년에는 대화하는 로봇 했고 올해는 혐오예요. 근데 사실상 제가 조금 아까는 용산구 그 CGV 거기 가서 M15의 파트너스 데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모든 것 그걸 축사하고 뛰어왔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 한번 오늘 뭐 하는지 그거 보고 왔는데 뭔가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들은 거가 좀 달랐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또 사회 보는 학생 존중과 배려 당연히 해야죠. 전임 황선혜 총장님 하셨던 거 좋은 거 요모 그 전에 한용철 총장님 하시는 생각하는 힘 그 전에 이정 총장님이 했던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다 존중하고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르네상스 숙명을 외친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르네상스 숙명이라 하면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1906년에 숙명여학교, 영신여학교, 영신왕이 9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부에서 숙명 알리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에 와서 지금 우리가 구성원으로 학생으로 일하는지를 우리 이진민 학장님은 진로 옛날에 그 영상을 보고 여태까지 숙명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렇게 감격적인 이런 스토리가 있는 학교라는 것을 그날 새삼스럽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1906년에 고종황제와 신왕한길께서 명신여학교로 숙명을 줬습니다. 근데 이 명신이 이거 일제시대 압류된 재산을 가지고 국국 애족을 위한 여성 교육을 했는데 그게
영친왕의 이름이 돼서 아우돼서 그만 써라. 그리고 1909년에 숙명 여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숙명의 청파동에는 영친왕의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국민들이 걷어주고 우리 동문들이 모아서 만든 청파동의 숙명 전문학교, 대학교 시절이 열렸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리고, 르네상스 숙명은 이 처음에 했던 것을 제대로 잘 하는 것, 국가민족 인도에 기한 여성 지도자 배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러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우리 숙명이 하겠다, 리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 했던 거 싹 없애고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삶은 그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디지털로 모바일로 바뀌긴 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 삶은 그대로 우리가 가져가면서 더 나은 인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과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숙명 창의 융합 에세이 콘테스트라고 해서 이 획제가인데, 사실 저는 2000년대 초에 숙명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에서 토론대회 한 적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해서 우리 학생들이 상 받아가지고 제가 중국에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기억이 나고 기쁜 겁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의사소통에 관련되는 모든 거, 말하기, 듣기, 쓰기 뭐 이런 거 전부 했는데, 그것이 시대에 맞게끔 변화된 것이 이것이 창의융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융합 에세이 콘테스트인데, 여기에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읽는 건 너무 중요한데, 사람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정확해지는 거는 쓰는 거랍니다. 쓸 때 이거 틀렸나? 이런 걸 한 번 더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혐오라는 용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제가 그래서 홍성수 교수님하고 이지민 학장님하고 지금 옆에 막 여쭤봤어요. 혐오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죠? 감정 중에 하나 맞나요? 네. 제가 우리 학교 저기 학생회관에 교보문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 수업을 몇 년 전에 사서 읽은 바가 있답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 그분의 삶 이런 거 저는 관심 없고, 또 들리는 건 들리는데 하는데, 그 책 자체는 제가 참 즐겁게 읽었는데 사람의 감정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디즈니사에서 나온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보았는데, 여러분들 인사이드 아웃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꽤 많네요. 네, 저도 거기에서 기쁨, 평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슬픔에 대한 거를 다시 느끼게 됐어요. 장기 기억, 단기 기억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연구 같은 거가 바탕이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여간 같은 거는 슬픔이 싫어서 슬픔 싫다가 아니라 이 슬픔이 주는 긍정적인 그러한 거와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이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오늘 이 용어는 사실 피하고 싶은 용어죠. 그러나 이 용어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류에 필요한 그러한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긍정적이고 또 이것을 발전적으로 잘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온전히 우리 집단 지성,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몫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같으면 여기 앉아서 오늘 혐오에 대해서 지평도 넓히고 같이 참여하고 그러고 싶은데 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3시 30분부터 또 특수대학원 뭐 또 여러 가지 또 회의한다 그래서 가봐야 합니다.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혐오라는 그런 것들이 다른 팀들 또 다른 시각에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가 아우러져서 우리 숙명이 정말
이 기본적인 인문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가 바탕이 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오늘 여기에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펼쳐지더라도 자기 거로 가져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좋은 기회로 활용하면서 질문도 하시고 좋은 그런 발표할 때는 박수 많이 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제가 다 듣지는 못했으나 나중에 여쭤볼 거예요. 예, 여러분들께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귀한 그러한 그 콘테스트 주제를 잡아주시고 진행하신 모든 분들, 기초교양대학의 우리 학장님, 또 학부장님,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좋은 그러한 결실을 이루는 콘테스트 되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제2회 숙명 창의융합 에세이 콘테스트 본선 심사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심사는 예선 심사 점수와 본선 심사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본선 심사를 맡아주신 5분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기초교양대학장 김봉환 교육학부 교수님, 본선대회가 끝난 뒤 심사위원장으로서 총평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숙명여대 미래학장 이진민 환경디자인과 교수님, 숙명여대 기초교양대학 주임교수 이명실 교수님, 숙명여대 기초교양대학 이승훈 교수님,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노혜경 교수님. 네, 이상 5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팀 밤샘의 결실의 임하연, 유미나입니다. 두 번째 발표팀 호연지기의 서민주, 한예솔입니다. 세 번째 발표팀 새벽 3시에 과제하는 팀의 이지홍, 조희진입니다. 네 번째 발표팀 어우러짐의 이소정, 오세리입니다. 다섯 번째 발표팀 존중의 숙명의 정하영, 위유경입니다. 마지막 6번째 발표팀 빅픽처의 정민영, 이지윤입니다. 이제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갖고 계신 휴대전화를 꺼두시거나 무음으로 해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심사 및 중간 행사는 방청하는 학생들이 설문을 작성하고 뒷면에 대상팀을 적으면 조교들이 다니면서 수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출석 확인서가 필요한 학생은 에세이 콘테스트가 끝난 뒤 출구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밤샘의 결실팀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밤샘 월드컵을 응원하듯 힘찬 소격으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밤샘의 결실조이며 유미나, 임하연입니다. 저희 PPT 제목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제목에 저희가 발표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바가 모두 들어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한국 사회의 혐오 문제가 한국 표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한국 표현의 남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표현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 발표의 목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혐오 표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뒤 저희가 발견해낸 혐오 표현의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서술적 표현과 명사적 표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발표 중에서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의 힘을 이용한 해결 방안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체 언제부터 혐오가 일상 용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혐오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일까요? 혐오는 표현의 형태를 바꾸어가며 우리의 일상에 침투해 왔습니다. 저희가 의미하는 표현 형태의 변화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오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주로 저희가 PPT에 제시해놓은 예문처럼 진해, 푸아그라, 바퀴벌레와 같이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거부감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혐오라는 표현이 문학에서도 쓰이기도 하였죠. 그러나 학덕품에서의 표현은 살펴보더라도 혐오의 쓰임은 현재의 쓰임과는 사뭇 다릅니다. 저희가 혐오의 단어가 쓰인 예문을 문학작품에서 가져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빨간 글씨에 주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때의 혐오는 주로 인간의 비인간, 비도덕, 이기적, 이해타산적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혐오는 어떤가요? 저희가 연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이번에 시간표 망했어. 네네. 1교시야. 1교시 극혐. 이거 색깔 어때? 야, 색깔이 그게 뭐야? 극혐. 이와 같이 혐오는 싫다 정도의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일상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네이버에 혐오를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 혹은 블로그에서 가져온 혐오 관련 표현들입니다. 아동 혐오, 노인 혐오, 요즘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남성 혐오, 여성 혐오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혐, 여혐, 극하게 혐오한다의 줄임말인 극혐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혐오라는 단어를 우리 스스로 쉽게 사용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혐오 표현의 차이를 보기 쉽게 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과거엔 주로 혐오 대상이 인간 이외의 것들이었다면 현재에는 인간이 혐오 표현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혐오의 쓰임 측면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서술적 표현을 주로 사용했더라면 현재에는 명사적인 혐오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차이점 중에 한국 사회의 혐오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문제적인 표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열된 단어들은 요즘 저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인데요. 이 표현들의 언어적 구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표현들은 모두 명사의 뒤에 혐오가 뒤따라오는 형태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혐오 문제를 가장 심화시키는 것이 이와 같은 표현들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명사와 혐오를 결합한 형태로 혐오를 표현하는 것을 지금부터 혐오의 명사화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표현의 명사화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혐오의 명사화는 혐오의 대상을 인간의 행동에서 인간 존재 그 자체로 변모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쩍벌남이란 표현이 기억나시는지요? 쩍벌남이란 표현은 다리를 쩍 벌리는 인간의 행동에 주목하여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여혐, 남혐과 같은 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인간이 행동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 여기는 표현이며 혐오 대상의 확장화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혐오 대상이 극단적으로 확장되게 되면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는 성급한 일반화를 들 수 있는데요. 성급한 일반화는 혐오 행동을 한 사람과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역시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간주하고 극단적으로 혐오 대상을 확장해 심한 경우 특정 집단 전체를 싸잡아 배척하는 데에 이르게 합니다.
다음은 혐오 대상의 확장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개고기를 식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프랑스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모든 한국 사람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성급한 일반화를 통한 개고기를 먹는 특정 사람에 대한 혐오에서 한국인으로의 혐오 대상의 확장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한국인 혐오라는 표현을 통해 혐오 대상의 명사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즉, 이런 일상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혐오 대상을 확장하고 명사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이죠. 혐오 표현의 명사화는 짧은 단어를 파생시킵니다. 짧은 단어는 유행어가 아주 되기 좋은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죠. 단어의 길이가 짧다 보니 기억하기도 쉽고 말로 직접 언급하기에도 용이합니다. 혐오 표현이 유행화되면 혐오의 본래 뜻은 희석된 채 너무나도 가볍게 소비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혐오 표현에 익숙해지고 예전보다 손쉽고 간단하게 타인을 폄하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혐오는 그 자체로 나쁘고 지양해야 할 마땅한 감정인 것일까요? 저희 발표자 둘은 혐오가 그 자체로 나쁘고 지양해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혐오는 분명 우리 행동을 규율하고 사회적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으로서 분명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혐오라는 단어의 무분별한 사용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어의 힘에 기대보는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를 혐오의 늪에 빠뜨리게 한 언어의 힘을 역이용하면 혐오의 늪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 탈출구 역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혐오 완화 방법은 혐오의 대상을 범주화하는 명사화된 혐오 표현, 즉 여혐, 남용과 같은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명사화된 혐오 표현을 지양하면 적어도 집단 전체를 미워하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존재 자체가 아닌 행동에 방점을 두어 비판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희는 이번 콘테스트를 준비하며 언젠가부터 너무나도 쉽게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발표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용되는 혐오 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발표가 청중 여러분께도 혐오 표현에 대해 뒤돌아보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밤샘의 결시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호연지기 팀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수명의 호연지기가 담긴 힘찬 손뼉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연지기 뉴스 시작합니다. 혐오 과잉 시대. 오늘날 한국 사회는 다양한 혐오 표현이 범람하고 갖은 방식의 혐오가 곳곳에서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급식충, 맘충, 틀딱충 등의 혐오 표현들이 일상 대화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혐오 표현은 그냥 말이 아니라 권력과 특정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이어 노인 혐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 한예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한 모양은 등굣길에 마주치는 노인들 때문에 노인 혐오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고 지팡이로 다리를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 김 모양도 카페에서 만난 노인 손님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말 저는 자기 앞에 노인들이 들어오지 말았어요.
노인들은 이런 청년 세대와 사회의 시선에 대해 차별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차별을 느끼고 판매시설, 의료시설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노인차별의 이유로는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노인복지 비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청년들의 과도한 경쟁, 실업난은 노인 혐오를 점점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또한 노인 노동자 중 53%는 비정규직, 노인 세대에게나 청년 세대에게나 모두가 살기 삭막한 현실은 혐오를 개인 내면으로 뿌리내리게 만듭니다. 청년들은 노인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심지어는 노인 대상의 혜택과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직 뉴스 흥혜솔입니다. 틀니를 딱딱거린다는 말을 줄여 틀딱충, 무임승차하는 노인을 가리켜 무임충, 그리고 노인과 벼슬아치를 합한 말 노슬아치, 행동에 관계없이 노인이면 노인충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노인을 비하하는 노인 혐오 표현인데요. 특정 노인의 사례를 통해 전체 노인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성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의 노인 혐오 그대로 드러냅니다. 무인 혐오, 연령 차별주의에서 발생하는 혐오로 이 연령을 이유 삼아 일어나는 사회적 차별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에 대해 전문가 모시고 더 심도 있는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숙명대학교 노인복지학과 한예솔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최근 표면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혐오로는 여성 혐오나 성소수자 혐오가 대표적입니다. 이 노인 혐오 비교적 낯선감이 없지 않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노인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노인 혐오를 좀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노인 혐오는 다른 혐오와는 다르게 노인들이 제대로 된 담론을 갖추기에 힘들다는 점입니다. 다른 혐오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한 연대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혐오 대상자들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투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반면 노인 혐오는 사실상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가 힘들다는 점이죠. 또 하나, 한국 사회가 점점 고령사회로 가까이 가고 있으며 점점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혐오를 생산하고 있는 청년 세대가 결국에는 혐오 대상자인 노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2017년 여름 30대가 70대 노인을 묻지마 폭행한 사건,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교육청 공무원이 노인을 폭행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사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더 넓은 사회적 노인 혐오로 요양원이나 노인병원 등의 노인 관련 시설을 혐오 기피 시설이라며 설립 반대 시위를 벌인 일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노인 혐오, 그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인 복지는 도시락을 배달한다던가 독거노인의 말벗 되어주기라던가 이런 식의 활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노인들을 사회적인 약자로 규정하고 또 이 사람들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인 지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소통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제가 힘쓰고 있는 프로그램은요, 첫 번째로는 VR 장비를 이용하여 청년 세대들이 노인 세대가 되어보고 노인 세대가 청년 세대가 되어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 자유롭게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프로그램은 구술사 연구 방법에서 착안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과 노인이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드는 건데요. 노인은 1년 동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친구이자 동료가 됩니다.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혜를 묻고 또 기록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개개인 경험을 배우게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통의 경험이 점점 쌓인다면 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인 약자를 공감하고 또 타자화하지 않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한유솔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늙음은 무엇이든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해낼 체력이 부족합니다. 여울에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의 한 구절입니다. 2025년 불과 8년 뒤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때까지의 노인 혐오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노인을 틀딱이라 칭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지요. 기초연금 약속조차 지켜지지 못했고 우리의 노인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노인 세대를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약자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 늙음이 필요로 하는 체력은 사회적인 이해와 제도의 뒷받침 속에서 키워질 수 있을 것이고 젊음이 알아야 할 인생의 지혜란 타인과 자신 사이에 놓인 다리를 건널 줄 알게 되는 것, 즉 공간이 아닐런지요. 이상으로 찍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새벽 3시에 과제하는 팀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샛별처럼 맑고 깨끗한 정신이 담긴 힘찬 손뼉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와 혐오에 대해 발표하는 새벽 3시에 과제하는 팀 김수영 조이진입니다. 저희 동아 수업 혐오 표현에 대해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를 각색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와 혐오의 마을에 앨리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앨리스는 산책을 하던 중 양복을 갖추고 우산을 든 채 시계를 보며 바쁘게 걸어가는 토끼를 보았습니다. 토끼가 갈색이네? 하얀색 토끼였으면 따라갔을 텐데. 뭐? 앨리스, 털 색깔이 무슨 상관이야? 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앨리스는 토끼가 말을 한다는 사실보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토끼의 말에 기분이 더 상했습니다.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토끼를 쫓아온 앨리스는 따라서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앨리스는 처음 보는 방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어디지? 이건 무슨 병이지? 복합물 표시가 없으니까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병에 든 음료를 마신 앨리스는 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작아졌나봐. 주변에 모든 게 커졌어. 그럼 저 작았던 문도 통과할 수도 있겠다. 앨리스는 혼잣말을 하며 걷다가 모자 장수와 사물토끼를 만났습니다. 작아져서 문을 통과할 수 있게 했는데 어떻게 다시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가지? 어서 와. 안녕, 난 앨리스야. 앨리스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있자 모자 장수와 사물토끼는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 거야? 나는 빨리 정상적인 크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모자 장수와 사말토끼는 마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앨리스, 정상적인 크기라는 게 있는 걸까? 누구나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해. 어제 너와 오늘의 네가 다른 것처럼. 모자 장수의 말을 들은 앨리스는 기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나는 이제 가봐야겠어. 나는 사실 갈색 토끼를 쫓아온 거거든. 그렇다면 이쪽 길로 가는 게 좋을 거야. 모자 장수와 헤어진 앨리스는 아기를 달래 보이는 공작 부인을 만났습니다. 네 작은 아이에게 거칠게 말하고 재채기를 할 때 때려주어라. 그 아이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니 왜냐하면 성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공작 부인은 아기를 거칠게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보다 못한 앨리스는 소리쳤습니다. 힘없는 아이를 때린다니요? 아이에게 이런 자장가를 들려주는 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자장가를 방해받자 화가 난 공작 부인은 앨리스를 변방의 마을로 쫓아냈습니다. 한참을 걷던 앨리스는 초록 지붕집 앞에서 빨간머리 소녀를 만났습니다. 안녕, 난 앨리스야. 넌 이름이 뭐야? 알 거 없잖아. 빨간머리 소녀의 무례한 태도에 앨리스는 화가 났습니다. 너는 여자이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니? 너도 내가 여자인 게 불만인 거야? 빨간머리 소녀는 불그락 푸르락 낯빛이 변하다가 금세 시무룩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이 있는 거야? 난 애니야. 난 초록지붕 집에 입양됐는데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불평이 많고 일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싫어하셔. 특히 성격이 여자애 치곤 왈가닥이라고 모두 나를 피해. 분명 나는 결혼도 못할 거야. 이런 모습을 좋아할 남자는 없을 테니까. 내 생각엔 네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특히 여자에 대해서 더더욱 동의할 수가 없어.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누구나 힘든 일을 하면 불평할 수도 있고 일이 익숙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여자가 문제인 게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누가 날 좋아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난 이만 들어가 봐야겠어.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거든. 아마 걱정하실 거야. 여기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마을에서 나가는 길이라면 네가 온 방향과 숲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 그러면 숲으로 가야겠어. 잘 가. 앨리스가 들어간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곧 새카만 밤하늘과 그보다 더 새카만 나뭇잎의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반짝이는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안녕 앨리스. 넌 누구야? 난 피터팬이야. 네가 공작 부인의 자장가를 방해했다면? 설마 여자일 줄은 몰랐는걸? 앨리스는 방금 전 헤어진 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자인 게 무슨 상관이야? 피터팬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앨리스, 나와 함께 네버랜드로 가지 않을래? 그곳엔 아이들, 인디언, 해적, 그리고 요정이 살고 있어. 앨리스는 춥고 어두운 곳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흔쾌히 피터팬을 따라갔습니다. 위대하신 백인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앨리스는 도착하자마자 낯선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 아버지가 누구야? 나야, 내가 인디언 수장의 딸을 구해줬어. 피터팬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저들이 너를 백인 아버지라고 칭송해야 하는 거지? 그런 건 크게 문제가 아니야. 너도 토끼 털 색깔을 보고 따라가지 않았잖아? 하얀 토끼라면 따라갔겠지만 말이야. 앨리스는 쉽사리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피터팬, 널 따라간 건 내 실수야. 네버랜드를 떠나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앨리스. 넌 아직 네버랜드의 밤도 보지 못했는걸? 그런 건 크게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네가 한 짓들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도대체 어느 부분이 불공평하다는 거야? 여기는 모두 이상해. 아기를 때려 한다는 공작 부인도, 애에게 불평만 많은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인디언들한테 백인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너도 모두 이상하단 말이야. 왜 여기는 모두가 당연시 여기는 거야? 앨리스는 무작정 네버랜드를 뛰쳐나왔습니다. 한참을 걸어도 끝을 알 수 없는 길이 이어졌습니다. 앨리스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파는 빛 때문에 잠에서 깬 앨리스의 손에는 어떤 물건이 있었습니다.
물건은 반혐오라고 적힌 지구본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꿈을 꾼 건가? 하지만 이 물건은 진짜인가? 앨리스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고 곧 무언가 떠오른 듯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몇십 년 후 앨리스는 자신이 꾼 꿈을 동화로 만들어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교과서에도 수록되었는데요. 앨리스의 동화에는 반혐오 인증 마크가 꼭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앨리스의 모든 이야기가 담긴 상징적인 마크였습니다. 마크가 새겨진 동화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혐오 표현을 고발하는 고발의 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고발의 장에서 차별적인 표현과 사파를 평가하는 혐오 진단 기준에 따라 혐오 표현 동화로 선정된 작품은 교과서에 수록될 때 반드시 혐오 표현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앨리스의 이야기와 흔적은 길이길이 남아 누구나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발표를 맡은 어우러짐 팀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데 어우러지는 융합의 정신으로 힘찬 손뼉을 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우러짐입니다. 심정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돌 하나가 있다네. 하지만 이 늙은 몸 안에는 여전히 젊은이가 살고 있어. 때때로 내 마음이 벅차오를 때면 나는 다시 사랑으로 가득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느끼네. 까다로운 늙은이가 아닌 나를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봐 주시게. 우리는 오늘 한 노인의 편지로부터 이 자리를 열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저 노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된 경험을 통해 노인 혐오 현상을 다뤄보려 합니다. 노인 혐오란 사회적으로 노인을 배제시키고 젊음을 숭배하며 혐오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요즘 우리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의 개개인의 서사를 밝히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노인에 대해서는 개개인을 따로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노인 역시 각 개인의 이야기를 갖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노인의 서사를 통해 혐오적인 시각을 걷어내보려 합니다. 우리는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노인을 혐오하는 걸까요? 무엇을 보는가 청년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보는가? 멍한 눈에 자글자글한 주름살, 냄새가 나서 곁에 가고 싶지 않은 늙은이, 현명하지도 않고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자그마한 글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무기력한 늙은이, 늙은 나이에 외간 남자와 연애 편지나 나누는 주한 늙은이. 노인의 편지에는 자신이 겪은 다양한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혐오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죠. 바로 정상적인 몸 이데올로기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정상적인 몸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돈을 벌 수 있으며 성적인 몸이 정상적인 몸이 됩니다. 노인의 몸은 이 반대에 위치하게 되며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노인의 몸은 아름답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노인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라고 치부되며 의료적으로도 소외되죠. 게다가 성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전락됩니다. 그러나 정말 노인의 몸은 비정상적인 걸까요? 그리고 슬픈 날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그러더군. 당신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눈이 조금 침침해졌을 뿐인데.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군. 정확한 진단을 해주지 않고 아픈 건 당연한 섭리나. 언제부터 내 병명은 모두 노화가 된 걸까? 어느 날 손녀가 놀러와서 내 연애 편지를 보고 그러더군. 할머니도 연애해? 아유, 주책이 엄마. 얼굴이 새빨개지고 너무 부끄러워 숨고 말았지. 앞서서 우리는 정상적인 몸 이데올로기가 노인 혐오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편지에서 노인은 눈이 침침해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사회는 노화를 겪은 노인의 몸을 비생산적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노인은 은퇴를 강요받고 새 직장을 거의 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노인의 몸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원인은 우리의 기형적인 생산 방식에 있죠. 우리는 다리가 짧은 어린아이나 휠체어 사용자에게 높은 곳에 손이 닿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에게는 높은 의자를,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죠. 하지만 노화는 마치 개인 역량 부족으로 여겨져 노인은 생산 공간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결국 노화란 한 개인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밀려나는 거리에 비례하게 된 것이죠. 또한 노인은 병원에서도 자신의 병을 제대로 봐주지 않음을 한탄합니다. 노인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노화를 이유로 들을 뿐 제대로 된 병명이나 진단을 받기 힘듭니다.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나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학과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노인의 몸은 젊은 몸의 변형과 쇠퇴로만 여겨지고 의료의 중심적인 몸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연애 편지를 자녀와 손자에게 들켜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의 연애, 더 나아가 성은 철저히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일정 나이가 된다고 성 기능이나 욕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노인은 로맨스와 섹스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성기능 감소는 오히려 노인의 성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사회가 노인을 성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치부하고 노인 개인이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결국 정상적인 몸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노인의 몸은 잘못 해석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제안하는 해결 방식은 단순합니다. 노인 혐오의 기반에 정상적인 몸 이데올로기가 있으니 그 이데올로기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노인 친화적인 생산 공간을 만드십시오. 눈이 침침해질 때면 그녀에게 돋보기를 주세요. 오래 일을 할 수 없다면 탄력적인 근무 시간을 보장하세요. 둘째, 노인을 의료체계에 포함시키십시오. 노인의 병을 단지 노안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해결 방안은 바로 우리의 발표입니다. 혐오 속에 감춰진 그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산타는 젊은 사람들이 준비 못하지. 아프고 야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나가면 되고 늙었다고 그러잖아.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그동안 우리는 노인을 세대 전체로 일반화해서 바라봤습니다. 주름살과 백발 앞에서 그들은 그저 노인일 뿐 개인은 소실되어왔습니다. 이제는 저기 앉아있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노인과 노인의 몸에 대해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노인 혐오를 버림으로써 이룰 것은 우리의 편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으로 노인의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듣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짧았던 그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뿐이지. 그러니 이제는 그대들 눈을 뜨시게. 까다로운 늙은이가 아닌 나를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봐 주시게. 지금까지 어우러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째 발표를 맡은 존중의 숙명팀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떠받드는 숙명인의 마음을 모아 힘찬 손뼉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존중의 숙명이고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녀, 된장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마시고 명품 소비를 선호하지만 타인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젊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여성 혐오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를 비롯한 수많은 혐오 표현들이 청소년들에게까지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여성을 향한 혐오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저희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은 실제 교실에서 어떠한 여성 혐오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모 고등학교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야, 그거 보느라 수업 하나도 못 들었잖아. 야, 오늘은 다리지. 야, 치마 짧은 거 봤냐? 야, 근데 솔직히 그렇게 치마 짧은 거 입고 오면 좀 봐주세요 하는 거 아니냐? 야, 그니까. 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요거 선생님이다. 선생님! 우리는 청소년들이 주위의 젊은 여교사들과 여자친구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이유를 호모소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성학자인 우에노 치즈코에 의하면 호모소셜이란 남성, 비장애인, 비성소수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갖춘 주류 성의 유대를 말합니다. 성적 주체인 남성들이 여성을 객체화하는 것을 서로 승인함으로써 남성성을 증명하고 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방금 보신 청소년들의 대화는 청소년기부터 남성들이 성적 주체로서의 남성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렸다. 야, 너 쇼미더머니구냐? 와, 나 진짜 블랙도 개쩔지 않냐? 그니까. 야, 근데 요즘 블랙넛 얘기 많던데? 가사에 영향 많다고. 에이, 야, 그게 무슨 여염이야. 그거 힙합이 원래 그런 건데. 그니까 다 진지충들이야. 쇼미더머니 다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그러나 힙합이라는 이름 하에 도가 지나친 표현들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혐오 표현들을 기발하고 솔직한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은 혐오 표현을 단순히 재미있는 것, 그리고 멋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더머니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대중가요와 대중매체에서는 우리는 여성차별적이고 비하적인 표현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방송되면 대중들은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매체의 발달로 인해 유튜브, 아프리카 TV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혐오 표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인지배들이야? 이미 진짜. 이거 너네 진짜 이거? 맞아. 똑바로 해라. 우리가 왜 이렇게 소리 떠먹었어? 아니, 아저씨가 여자랑 따뜻하지? 야, 오늘따라 다들 왜 이렇게 잔소리 떠냐? 야, 다들 생리하나 봐. 미쳤냐? 우리는 왜 시끄럽게 떠들면 여자애들도 아니고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평소보다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게 구는 사람을 보고 생리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익숙한 경매 시간의 풍경이지만 그 아래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여성 혐오적인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자애들은 말이 많고 시끄럽다. 생리를 하면 성격이 신경질적이게 변한다. 이런 여성 비하적인 편견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남학생들은 생리를 여성의 고충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조롱거리로 전락시켜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들어져 있는 여성 혐오 표현의 사용 실상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언어에 이미 깊게 침투되어 있는 여성 혐오를 손 놓고 지켜봐야만 할까요? 우리는 교육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형식적이고 시간때우기식의 교육이 아닌 진정한 젠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죠. 청소년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책과 영상물을 활용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함께 토론식 교육을 하는 등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지라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여성 혐오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교적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그동안 사회는 성에 대한 담론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더욱 논의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사회관념을 깨고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피, 임신, 출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하여 여성의 고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한 상호 존중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와 관련한 법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포르노를 통해 강간을 받아들이게 되어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상처와 가해자가 받는 처벌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범죄의 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 혐오 표현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해야 할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호모소셜을 형성해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으로 물들어진 한국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 사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젠더 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라게 된다면 이 사회를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혐오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번째 발표를 맡은 빅픽처 팀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열망을 모아 마지막으로 힘찬 손뼉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빅픽처의 이지은, 정민영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 여행사의 특별계획 상품 모두를 위한 스위스 여행 5박 6일 패키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모두 여행사, 여러분들 요새 모두 여행사 매우 핫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떠날 수 있는 여행 상품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모두 여행사에서 이번엔 또 대박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저번 방송 때 많은 분들이 뜨거운 소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방송 시작 단 30여 분 만에 완전 매진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저번에 구매를 못하셔서 아쉬우셨던 분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 자, 이번 여행은 총 5박 6일의 일정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융프라우를 중심으로 스위스의 아름다운 지형을 여행하시게 되십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융프라우의 빼어난 절경입니다. 와, 너무 아름답죠? 하이디가 당장이라도 뛰어나와 요들성을 부를 것만 같은 융프라우 한 번쯤은 꼭 가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를 위한 스위스 여행은 타사 상품들과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앱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지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동을 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휠체어를 타시면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동에 제약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혼자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고립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SOS 서비스가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고객센터에 영상통화 연결이 되어 GPS나 영상 정보를 통해 위치를 파악해서 최대 30분 안에 지원을 파견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라면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한 여행을 누릴 수 있겠죠. 알프스 산맥의 절경과 스위스의 다양한 명소를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는 철호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홈쇼핑은 조금 더 미래에 장애인 여행이 보편화되었을 때를 꿈꾸며 저희가 준비한 가상의 광고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독립적인 생활 유지나 사회 참여를 위하여 개인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제약을 받지 않고 목적지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과 동선을 확보할 권리, 즉 이동권을 가집니다.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교육권, 문화 향유권 등의 사회 참여에 난항을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대중교통의 이용 측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약을 갖습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평적 이동을 가능케 하는 대표적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제한적인 배차시간 안내방송, 탑승
탑승 불편 등의 환경적인 문제와 더불어 버스기사나 탑승객의 부정적인 인식 등의 태도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동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동의 연계성이란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교통과 이동 편의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저지하는 비장애인 중심의 주류사회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합니다. 장애인의 여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총 4가지인데요. 편의시설 접근성, 정보 접근성, 교육,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편리한 교통을 통한 그들의 이동권의 보장에 기반합니다. 우선 편의시설 접근성의 경우 숙박의 한 예로 객실이 30개 이상 200개 이하 규모의 숙박업체는 일정한 장애인 객실을 구비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치가 미비한 곳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상황별 매뉴얼을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편의시설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어서 장애인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정보 접근성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조사 실시 및 정확한 정보 이용 수단을 마련해 장애인들의 정보 이용을 원활히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육 서비스와 같은 질적인 측면의 향상을 통해 장애인 관광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장애인들을 위한 여행 상품은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여행 상품 개발보다는 장애인의 여행 문화 자체를 이끌어내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어뮤즈 트래블이라는 장애인 여행 업체가 있는데요. 그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으로 장애인용 에어비앤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집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호스트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장애인용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장애인 여행은 상황에 따라 일정이 쉽게 변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현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호스트의 유연한 대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트의 확보에 있어서 아직은 선입견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장애인 가족, 봉사자들을 위주로 호스트를 선정하고 많은 선사례를 만들어 인식 개선을 넘어 하나의 여행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스트의 가이드 활동으로 인한 수익 창출 모델을 통해 사회 문제가 되는 취업난 문제에도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단순 여행 상품 개발 및 판매를 넘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 제안을 통한 인식 제고를 꾀하는 등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자녀, 간병인과 같이 본인을 보살펴주는 사람을 동반해서 여행을 가는데요. 이는 곧 대략 500만 명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여행의 잠재적인 소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장애인 관광객들을 고려하면 잠재 수요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미 4조 이상의 접근 가능한 관광이라고 하는 시장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이 여행 다니기 편한 지역은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누구나 여행 다니기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 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반 관광이 활성화되고 시장 규모 역시 자연스레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관광산업의 발전 및 세계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장애인 여행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차원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여행을 통한 자아 실현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여행의 보편화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이 더욱 자유롭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고령화와 맞물린 사회 기반 시설 확충 역시 기대됩니다. 단순히 이러한 기반 시설들을 장애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시설로 보는 것은 굉장히 좁은 시야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고령자들과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면에서 교차 지점이 발생하는데요. 장애인에게 편한 것은 곧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우리 모두에게 편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기반시설들은 대부분 약자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근거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의 가장 근본에는 그들을 우리와는 별개의 낯설고 어려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로 바라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설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일상에서 숨쉬고 여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선에 오른 6개 팀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선에 오른 모든 팀께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을 외쳐주십시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는 5분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은 숙명인으로서 발표를 들으며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영상 하나 시청하시면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이야기. 당신이 생각하는 숙명여자대학교는 1900년 대학 제국 황실이 만든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 인문학적 수양의 미래형 문제 내 인생의 책 읽기 책 읽는 여자 박수감지는 여성 수업가 실감 공부 숙배역 르네상스 폭력 인문과 국악의 융합 석차문을 이끌 최신문대 세계를 내처럼 공상여신 기운천사 저는 2부 시상식 사회를 맡은 차례지기 이정현입니다.
저는 청 15기로서 가족자원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총평 및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총평 및 시상. 김공학 기초교양대학장님으로부터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애써서 준비한 내용 아주 잘 듣고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팀들이 이 주제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튼실한 편이었다. 어휘나 맥락이나 데이터 활용 이런 데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사례 그리고 다양한 측면을 조명해줘서 혐오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도 돋보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창의적인 전달 기술이라는 게 몇 팀 중심으로 아주 돋보였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안해 준 해결책들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런 해결책들을 제시해 줬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팀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밤샘 해결실은 굉장히 탐구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참 많이 했구나. 혐오의 두 가지 표현, 혐오의 표현이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돋보였고, 또 명사화된 혐오 표현의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나도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진짜 저 말들이 설득력이 있구나. 그리고 혐오의 완화 방안으로 언어의 쓰임새라는 것을 차용해서 이야기를 정리한 것도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호연지기 팀은 뉴스 형태를 활용해서 내용을 전달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이 있었고, 또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면 굉장히 좀 공신력 있는 것 같은 선입견이 있는데 왠지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좀 빠져들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노인 혐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구체성과 초점화는 있었는데 약간 좀 범용성의 측면에서 보면 노인 혐오를 다룬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노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준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무슨 노래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그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새벽 3시에 과제하는 팀 앨리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은유적으로 함축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스토리 구성이 되게 탄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보지 않으면 혐오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부각되는 측면이 좀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얼른 포착하기가 좀 어려웠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우러짐 팀은 한 노인의 편지로 오프닝을 한 것이 좋아 보였고, 또 노인 혐오의 기반이 정상적인 몸 이데올로기라는 데서부터 이게 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굉장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해결 방법 제안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고, 노인일 뿐 개인은 소실되어 왔다라는 마지막 메시지도 가슴 깊이 좀 새겨졌습니다. 시간도 아주 잘 지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존중의 숙명,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포맷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주 좋게 다가왔고요. 또 연기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은 앞으로 진로 분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모 소셜 개념을 차용해서 설명한 것도 좋았고요. 양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남성 여성의 성역한 사회화라는 측면으로 조금 얘기를 가미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빅픽처 팀은 모두 여행사 포맷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참 대견스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독창성, 차별성이 있었고 장애인 이동권 등등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이 주제가 혐오인데 혐오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인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고, 장애인 생활
생활이 불편한 게 혐오 때문이었나? 이런 느낌이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이러한 측면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언급한 측면이 더 강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언급할 거면 장애인의 어떤 취업 문제 같은 것까지 조금 곁들였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재밌게 보려고 했는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어서 또 논평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측면으로 소화해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그럼 기다리셨던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팀은 시상 후 사진 촬영이 있으니 단상 위에 잠시 남아있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세이 으뜸상과 발표 으뜸상 발표 및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기초교양대학 이명실 주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에세이 으뜸상 팀명 새벽 3시에 과제하는 팀 빅피처 팀 축하드립니다. 시상팀 앞으로 나와 서주시길 바랍니다. 에세이 으뜸상 팀명 새벽 3시에 과제하는 팀 소속 사회심리학과 이름 이지홍. 위 학생은 2017 숙명 창의응답 에세이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강정애. 에세이 으뜸상 팀명 빅피처팀 소속 글로벌 서비스 학부 이름 정민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상팀과 심사위원분은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표 으뜸상과 창의음악상 발표 및 시상이 있겠습니다. 창의음악상은 대표로 공수기 팀이 시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이진민 미술대학 학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표 으뜸상 팀명 존중의 숙명 밤샘의 결시팀 축하드립니다. 먼저 창의음악팀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음악상 팀명 공수기 몽셀미셀 숙명 꽃송이 한마음사랑 0517 주리숙 버틀팀을 대표하여 공수기 팀이 시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음악상 팀명 공수기 소속 ICT 융합공학부 이름 유서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존중의 수명 팀 앞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발표 으뜸상 존중의 숙명팀 소속 법학부 이름 정하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발표 으뜸상 팀명 밤샘의 결실 소속 문화관광학부 이름 임하연. 축하드립니다.
시상팀과 심사위원분은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내려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장 큰 상 2개를 남겨두고 2팀이 남았습니다. 2팀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장상과 기초교양대학장상 발표 및 시상은 김봉환 학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궁금하시죠? 두구두구두구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호연지기 팀하고 어우러짐 팀이 이제 최종 무대에 섰는데요. 어느 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 총평 들었더니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가나다 수만 하면 어우러짐 팀이고, 가리기가 어려워가지고 글자 수가 많은 팀으로 하려고 했더니 똑같아요. 호연지기, 어우러짐. 네, 어우러짐, 호연지기 2팀 중에 총장상은 호연지기 팀이 되겠습니다. 네. 총장상 팀명 호연지기 소속 역사문화학과 이름 서민주 위 학생은 2017 숙명 창의융합 에세이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초교양대학장상입니다. 기초교양대학장상 팀명 어우러짐 소속 법학부 이름 이소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팀과 심사위원분은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내려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회 창의융합 에세이 콘테스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청중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전체 사진 촬영이 남아있습니다. 촬영할게요. 앞에 보실게요. 자, 하나, 둘. 김치찌개 하겠습니다. 김치찌개 시작. 김치찌개. 네. 조금만 더 웃을게요. 자, 하나, 둘. 김치찌개. 네. 됐습니다.